안녕하세요. 지우의 반편지 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요즘 엄청 유행하는 감기에 걸려서 며칠 고생을 하고 아직까지도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래도 좀 힘을 내서 오늘 함께 읽을 책을 낭독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당신과 하고 싶은 것은 사소한 것들로 하는 사랑이었다. 지난번 1, 2편에 이어서 오늘은 세 번째 이야기, 함께 있어도 외로운 함께가 되지 않도록 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어도 외로운 함께가 되지 않도록. 드레스룸 불을 그냥 끄고 다닙니다. 수년 동안 저희 부부는 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당신의 파트너에게 가장 거슬리는 것은 무엇인가요? 세부적인 내용은 사람마다 달랐지만 대개는 거의 작고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평균적으로 3가지 정도는 갖고 있었습니다. 함께 오래 있을수록 파트너에게 이 3가지만 없으면 관계가 훨씬 좋아질 것 같다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배운 바로는 이걸 극복할 방법은 2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환상을 계속 갖는 것입니다. 파트너가 언젠가는 분명히 습관 또는 행동을 멈추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까? 그런데 포기하는 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알려준 2가지 방법을 저울질해 보면 금세 알게 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것이 더 빠르고 효과적인지요. 골칫거리가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에 관심을 두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언제 사라질지 계속 관찰하고 주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골칫거리들은 나의 적, 그러니 사라져야 할 마땅한 것이라고 에너지를 쏟기 때문입니다. 큰 의미를 부여한 셈이죠. 하지만 그 문제들은 사라지지 않을 거란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들과 화해하기로 결심하고 그냥 두기로 한다면 그 행동들 이면에 아무 악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많은 경우 헛웃음 치는 나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제 경우는 크리스가 드레스룸 불을 잘 끄지 않고 다니는 게 골칫거리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그리 큰일이라고 짜증을 냈나 싶지만 그때는 당연히 그럴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드레스룸 천장이 높아서 전구를 가는 일은 제가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제 짜증은 매우 타당해 보였습니다. 저는 이유를 설명하며 불평했습니다. 헌데 모두 헛수고일 뿐이었죠. 드레스룸 불은 거의 항상 켜져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크리스에 대해 불평할 게 이것밖에 없다면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 하고요. 저는 이것보다 훨씬 고약한 버릇이 많은데 이 문제를 잡고 있는 게 가치가 없다는 걸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전등 스위치는 1초면 끌 수 있고 하루 종일 수십 개의 스위치를 내리고 올리는 게 이게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스트레스를 받을까 생각한 겁니다. 내가 얼마나 옹졸하면 이런 걸로 스트레스를 받을까? 이런 걸로 스트레스를 받는 내가 더 문제로구나 생각한 겁니다. 저는 요즘도 드레스룸 불을 끄고 다닙니다. 이제는 웃음이 납니다. 어이가 없기도 하고 귀엽기도 합니다. 저렇게 불을 끄기 힘들어하는데 뭐하러 그렇게 끄라고 했는지 생각하면 그저 웃음이 납니다. 여러분도 파트너가 고쳤으면 하는 행동이 3가지쯤은 있을 겁니다. 최악의 골칫거리라고 답한 문제들을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혹시 알아요? 상대는 나한테 짜증나는 10가지를
그냥 넘기고 있을지도 모른답니다. 극단적인 표현으로 말하지 말아요. 항상, 절대로, 매번, 전혀 같은 단어는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당신은 항상 잘못된 말을 해. 당신은 너무 늦게 귀가해. 당신은 아이들과 시간을 전혀 보내지 않아. 당신은 내 말을 전혀 듣지 않아. 당신은 전혀 나를 도와주지 않아. 라는 식의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은 상대를 코너에 몰겠다는 의사 표현입니다. 극단적으로 정의해서 몰아붙이는 거죠. 거의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이런 말은 불공평한 말이고 비난하고 비판받는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이런 말은 모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언제나 사려 깊어 라고 말하는 건 긍정의 절대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극단적인 표현을 쓰지 않아야 할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확하지 않은 극단적인 표현이므로 모욕적이고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부는 남편이 자기 말을 절대 듣지 않는다고 끊임없이 비난하는 한 여성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녀의 남편에게 그런 면이 없지 않지만 그녀의 매몰찬 비난은 지독한 수준이었습니다. 저희도 그녀와 남편이 함께 있는 걸 여러 번 본 적이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 남편의 듣기 수준은 평범했습니다. 오히려 그가 부인보다 말을 더 잘 듣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아내의 계속된 핀잔에도 말을 잘 들으려고 진심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고 실제로 관련된 강의를 듣기까지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의 경청 능력보다 그녀의 극단적인 표현이 부부 관계에 훨씬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듯이 보였습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당신은 집안일을 전혀 도와주지 않아 라고 말한다면 기분이 어떨지 생각해 보세요. 정말 게으르고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라면 상처받거나 짜증내거나 반박을 할 것입니다. 아마 당신은 세계 최고로 집안일을 잘하지 않을 겁니다. 배우자가 이 분야에서 더 성실해져야 할 수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노력하고 있다면 당신의 말은 아마도 배신감과 거짓 공격으로 받아들여질 겁니다. 극단적인 표현을 쓰지 않는 게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로 행동하도록 상대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아예 하지 않도록 만들기 때문이죠. 부정적인 관점을 파트너에게 드러냈다면 이미 부정적이고 게으른 사람이라는 평판을 심어준 셈이 됩니다. 그렇다면 상대가 왜 협력을 해야 할까요? 발전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파트너가 노력해도 어차피 인정하지 않을 걸 잘 아는데 말입니다. 이처럼 극단적인 표현의 나쁜 면을 잘 이해하면 이런 말을 하지 않거나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비난으로 상대를 좋은 쪽으로 발전시켜 줄 수 없습니다. 불만이 있을 때 부드럽고 덜 자극적인 접근 방식이 훨씬 더 잘 받아들여집니다. 이 방식으로 분명히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가급적 극단적인 표현은 연인이나 배우자,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을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지지를 해주는 단 한 사람. 저희 부부도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다만 관계 초기부터 서로 의욕을 불어넣는 사람이 돼주자고 약속한 일이 큰 만족감을 얻게 해준 것 같습니다. 직업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다른 모든 면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이 돼주자는 약속이었습니다. 의욕을 주는 사이란 응원의 차원을 넘는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과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상대의 모습이 아니라 파트너가 원하는 삶과 여정을 해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상황이 좋지 않을 때나 좋을 때나 언제나 믿고 곁을 지키고 함께하면서 그가 자신의 꿈과 욕망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마음입니다. 그의 결정이 완전히 이해되지 않을 때도 가능성을 믿어주면서 그 결정이 최선이라고 여겨주는 것입니다. 크리스는 그렇게 관계 초기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제 의욕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저조차 저를 믿지 못했을 때 저를 믿어줬습니다. 대학에 다닐 때 저는 최고 수준의 테니스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테니스를 그만두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런 분야에서 일하고 싶었고 심리학과 행복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려는 목표도 갖고 있었습니다. 테니스를 그만두려고 할 때 친구들과 팀 동료, 코치 등 거의 모든 사람이 저를 말리거나 비웃으며 힘들게 했지만 크리스와 가족은 예외였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프로 선수가 될 것으로 생각했고 그동안 열심히 해온 좋은 선수가 돈과 명성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스포츠를 왜 포기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는 제 결정을 온전히 믿어줬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존재가 되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크리스는 제 마음이 더 이상 테니스가 아닌 다른 곳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녀는 제 본능을 믿고 제가 원하는 행복을 추구하며 멋지게 해보라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저를 격려했습니다. 학교의 많은 여학생들은 제가 테니스를 그만두고 더 이상 잘 나가는 운동선수가 아니게 되자 대부분 제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곧 한 가지가 확실해졌습니다. 크리스만이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저와 제가 되고 싶어하는 그 모습을 사랑한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곧 사랑에 빠졌고 그 사랑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 초년 생활을 막 시작했을 때도 그녀는 비슷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모두 그만두고 전업 작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저는 경제적인 안정을 포기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는 제게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 길을 가보라고 아예 확정지어 통보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신에게 의욕을 불어넣는 게 내 임무야. 당신은 당신이 뭘 하고 싶은지 잘 알잖아. 그러니까 그냥 시작해. 제가 깨달은 것은 지속적인 사랑과 존중으로 함께하는 부부는 독특한 그들만의 방식으로 서로에게 영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파트너에 대해 사랑스럽게 말하는 사람들은 종종 이 사람 덕분에 살아요 라는 말을 합니다. 뭐든 시작하기에 너무 늦었다는 건 없습니다. 파트너에게 더 큰 힘이 되고 싶다는 결심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파트너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에게 보탬이 될까? 라고 말입니다. 함께 있기 쉽고 즐거운 사람. 누군가 사사건건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챙기고 따진다면 어떨까요? 어려도 이런 건 정말 싫습니다. 다만 부모에게 싫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서 당하고 있다가 사춘기가 되면 본격적으로 터뜨리는 법인데 어른이 된 나에게 이러면 정말 참기 힘들겠죠.
만약 그렇다면 대답은 이겁니다. 좀 꺼져 줄래? 일반적으로 우리는 비합리적으로 간섭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괘씸하기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연인이나 배우자에게는 이런 걸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이런 사람한테 느끼는 감정은 대부분 같아요. 아니, 자기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지? 도대체 무슨 권리로 저러는 거야? 내가 애야 뭐야? 정말 딱 맞는 생각입니다. 누구나 간섭하고 지시하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느낍니다. 지나치게 남의 행동을 제한하는 사람하고는 결국 가깝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자기만 그렇게 잘났나 싶잖아요. 이기적인 행동이고 이런 성격은 남들과 잘 어울려 지내기도 어렵고 사랑도 그리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원하는 걸 해주지 않을 때 사소한 것에도 곧잘 과민하게 반응합니다. 함께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생각하며 긴장하고 무의식적으로 압박감을 계속 느낍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경계 모드를 계속 켜놓고 지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여성분은 간섭이 정말 심한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동성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까지 간섭하고 제한을 뒀습니다.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도 정했습니다. 그녀가 지출하는 모든 목록을 체크했고 평소보다 휴대전화 요금이 더 나온 이유까지 말하라고 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다못해 그녀가 먹는 음식까지 검사하고 특정 책을 정해주며 그걸 읽으라고까지 하는 사람이었죠. 결국 그녀는 학을 떼고 남자를 떠났습니다. 이 경우는 정말 심한 케이스입니다. 대부분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요. 하지만 미묘한 방식으로는 많습니다. 가령 몇 시간 어디에 있는지, 뭐 하는 중인지 묻고 모두 다 알 수 없으면 따지거나 화를 내는 것 같은 거예요. 요즘 부쩍 많이 하는 생각이나 어떤 관점에 대한 신념들, 좋아하는 것들을 같이 좋아해 주기를 바라는 것도 대동소이한 한 부분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모임에 갔는지, 가지 말라는 모임에는 가지 않았는지 감독하는 사람도 이 경우에 포함됩니다. 그 밖에도 취미와 운동, 각종 사교 모임까지 일일이 간섭하고 조율하는 행동도 있습니다. 간섭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면 보통 시끄럽고 독선적인 면이 많은 사람을 떠올리지만 조용히 잘 삐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신이 간섭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게 포장하고 차분하게 있지만 요구가 충족되도록 미묘한 방식으로 조정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다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말하지 않거나 소통을 단절하는 방식으로 벌을 주는 사람도 많습니다. 모든 행동을 재단하고 방식을 제시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건 정말 힘이 듭니다. 그런 사람에게 사랑을 느낄 요소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저 서로 스트레스일 뿐입니다. 내가 상대에게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내 방식대로 행동할 것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이제 한 발 물러설 때가 된 겁니다. 그래야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스트레스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가 말입니다. 함께 있기 쉽고 재미있는 사람이 서로에게 되어주세요. 오늘 지휘의 반편지 함께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소한 것들로 하는 사랑이었다. 사소한 데서 마음에 상처를 입고 사소한 것에서 상대에게 괴로움을 남길 수 있다면 내 자신을 한번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에게 너그러운 사람이 되려면 우선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스스로에게 너그러울 수 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지휘의 반편지는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